여보, 당신이에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5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죠. 그 눈빛과 왼쪽 눈썹 끝의 작은 흉터는 분명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한영건설 회장 한도준이 두바이에서 데려온 투자자 김진호라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 5년간 무덤에 묻어두었던 남편이었다니. 혜진의 다리가 풀리는 순간 민수의 눈빛이 애원하듯 그녀를 향했습니다. 도대체 죽은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그것도 남편을 죽이려 했던 한도준의 집에 나타난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혜진의 손목에서 진동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먼저 찾아온 것은 오른쪽 어깨의 묵직한 통증이었죠. 어제 한도준 회장 집 대리석 욕조를 닦느라 무리했던 탓이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가 깰까봐 알람을 재빨리 끄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침대 끝에 놓아둔 진통제를 찾았습니다. 좁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아직 캄캄한 서울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5해 전만 해도 혜진은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남편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살짝 눈을 떴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곤 했었죠. 혜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53살이 된 자신의 얼굴에는 5해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변했죠. 예전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눈빛 대신 지친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 혜진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일찍 가니? 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자주 아들을 찾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죠.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밥 2줄을 만드는 동안 혜진은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강남 타워 팰리스 김여사 집, 10시부터 1시까지 성북동 박 교수 집,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도준 회장 집. 3곳을 돌면 하루에 18만 원, 한 달이면 54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약값과 병원비, 딸 하늘이 병원 기숙사비, 그리고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늘 빠듯했죠. 혜진은 가정부 유니폼을 입으며 또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이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회계팀장의 아내로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여자는 이제 없었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혜진은 신발장 위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혜진은 여전히 그가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혼자 새벽길을 나설 때면 더욱 그랬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혜진은 13층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통증이었죠.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의 청소를 마친 혜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하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죠.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당직 중인 하늘이 이 시간에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건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자마자 하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아빠 기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혜진은 버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의 기일. 벌써 5년째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말투에는 단순히 기일을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영건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정말 횡령을 했는지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한영건설은 왜 아직도 민수를 조사하는 걸까요? 혜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절대로.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오른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달리 혜진을 꼭 안아주었었죠.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를 믿어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민수는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았어요. 성북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혜진은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정부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하세요? 타워 팰리스하고 성북동, 그리고 한영건설 회장 집에서 일해요. 혜진의 대답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한도준 회장 집이요? 거기 일이 힘들다던데.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던 전 가정부가 그러는데 한도준 회장이 5년 전에 누군가를 죽였대요. 회장실 금고에 그 증거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 민수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성북동 박 교수 집에 도착한 혜진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주머니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변기를 닦으면서도 창문을 닦으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만약 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만약 한도준이 관련되어 있다면, 혜진은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민수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 횡령범이었는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남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떠난 민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혜진은 한도준 회장의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500평이 넘는 이곳은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혜진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며 오상민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7시에 귀가하십니다. 평소처럼 청소하시되 회장실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오상민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회장실이 궁금해졌죠. 그곳에 민수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오상민이 급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의외로 잠겨 있지 않았어요. 회장실은 혜진의 원룸보다 10배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금고가 눈에 띄었죠. 혜진은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혜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민수 제거 계획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민수가 실종된 그날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오상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죠. 어디 계셨습니까? 화장실에 있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상민은 잠시 혜진을 노려보더니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진은 계속 그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거 계획.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민수는 정말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던 걸까요? 한도준이 민수를 죽인 걸까요? 집에 도착한 혜진은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부쩍 기침이 심해지셨죠. 혜진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보다 민수 기일이 다가오는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민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찾은 그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다시 맞춰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본 그 파일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정민수 제거 계획. 민수의 얼굴에 그려진 빨간 X 표시. 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다시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조각들을 맞추니 문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200억, 내부 고발, 처리 필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회사의 비리를 알아차렸고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거였어요. 혜진은 입을 손으로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한도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오상민이 어제 저녁에 전화로 알려왔거든요. 집 전체를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했죠.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혜진은 오상민이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혜진을 불러 세우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두바이에서 중요한 투자자가 옵니다. 김진호 이사라는 분인데 회장님께서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실수 없도록 주의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보니 검은 리무진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도준 회장이 내렸고 그 뒤를 이어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짙은 수염을 기른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혜진은 서둘러 회장실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상민이 들어와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실로 차를 가져가세요. 조용히요. 혜진은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한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도준과 김진호라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탁자에 차를 내려놓으며 김진호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염과 안경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코의 형태,
입술의 모양,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민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민수가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손이 떨려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호, 아니 민수도 혜진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괜찮으세요? 한도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이 아주머니는 우리 집 가정부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죠. 참, 남편도 우리 회사 직원이었는데. 한도준이 김진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횡령을 하다가 도주 중에 사고로 죽었어요. 시체는 못 찾았지만요.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도준이 민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김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수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낮고 거친 톤이었죠. 그만 가보세요. 오상민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니.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김진호라는 가명으로 한도준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혜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배신감,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을 핥히었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그 한마디에 혜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혜진을 안으려 했지만 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 돌다리에서 만나. 민수는 혜진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고 급히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위험하면 연락하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거울을 보며 얼굴을 추스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 민수가 맞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죽은 척 했을까?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 그리고 한도준과 무슨 관계인 걸까? 혜진은 남은 청소를 마치는 동안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회장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한도준이 민수와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였어요. 민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과 민수가 함께 웃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후 5시가 되자 오상민이 혜진에게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시간이었죠. 혜진이 현관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한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이사님, 오늘은 제 집에서 묵으시죠.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합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혜진은 발걸음을 재촉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오늘 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민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혜진은 시어머니께 저녁을 차려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색이 안 좋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시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생각이 나는구나. 나도 그래. 기일이 다가오니까 더 보고 싶어. 혜진은 차마 민수가 살아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밤 9시 30분 혜진은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공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혜진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강공원 돌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9시 55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뿐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졌죠. 혹시 민수가 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10시 10분이 되자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로 민수임을 알 수 있었죠. 민수는 혜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줘요. 왜 죽은 척 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도준이 날 죽이려 했어. 내가 회사 비자금 200억을 발견했거든. 신고하려고 했는데 한도준이 먼저 손을 썼지. 민수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뛰어내린 이야기, 시골 노부부에게 구조된 이야기, 그리고 김진호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에 한 번 집 근처에 갔었어.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더라. 당신과 하늘이 그리고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왜 한도준에게 접근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리고 증거를 찾으려고. 한도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거야.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요. 한도준 회장실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 당신이 나서면 안 돼. 이미 위험에 빠져 있어요. 오늘 회장실에서 당신 이름이 적힌 제거 계획 파일을 봤어요. 혜진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일 거야. 한도준이 술에 취했을 때 무의식 중에 말한 숫자들이야. 525억 1932만 821. 하지만 절대 혼자 시도하지 마. 너무 위험해. 혜진은 종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내일 한도준이 없을 때 금고를 열어볼 거라고. 하늘이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민수가 딸을 그리워하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하늘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내가 없는 동안 다 컸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헤어지기 전 민수가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품에서 5년 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이제부터 시작될 위험한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한도준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오상민이 문을 열어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어제 청소를 제대로 못 끝낸 곳이 있어서요. 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기회였어요. 한도준은 오전에 회사로 갈 예정이었고 민수도 함께 갈 거라고 어제 들었으니까요. 거실 청소를 시작한 혜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회장실에서 한도준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김 이사님, 오늘 우리 회사 임원들을 만나보시죠. 투자 규모가 크니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좋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니 신중해야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민수가 정말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전 9시 한도준과 민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상민도 함께 나간 것을 확인했죠. 이제 집에는 혜진 혼자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금고 앞에 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숫자를 하나씩 눌렀죠. 525억 1932만 821.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와 USB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정민수 살해 교사 녹음 파일이라는 라벨이 붙은 USB였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해 교사. 민수를 죽이려 한 게 맞았던 거예요. 혜진은 USB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없어진 걸 알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대신 휴대폰에 연결해 파일을 복사하기로 했죠. USB를 휴대폰에 연결하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도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민수를 제거해라. 사고로 위장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오상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차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혜진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증거였어요. 한도준이 민수를 죽이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 혜진은 서둘러 파일을 복사하고 USB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금고를 닫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은 오상민이었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오상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청소 도구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오상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을 확인하더니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죠. 오늘은 일찍 가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세요. 네, 왜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상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다른 가정부를 구하기로 했어요. 혜진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위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민수가 타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다는 걸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민수가 먼저 내렸고 혜진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고당했어요. 오상민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혜진을 근처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죠. 금고를 열었어요. 혜진의 말에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위험한 짓을 왜? 당신을 죽이려 한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한도준이 오상민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복사한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5년 만에 듣는 자신의 죽음 선고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직이야. 민수가 혜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비자금 증거도 필요하고 다른 비리들도 폭로해야 해. 한도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혜진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죠. 5년간 죽은 척하며 살아온 남자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해고당했고 내가 한도준의 신뢰를 더 얻어야 해. 그리고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이제 오상민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혜진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나온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딸 하늘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늘에게도 알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병원 로비에서 하늘을 기다리며 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살아있었는데 5년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하면 하늘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딸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죠. 24살. 민수가 떠났을 때는 19살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하늘의 손을 잡고 병원역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하늘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긴장했죠. 아빠가 살아있어.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빠는 5년 전에. 아빠를 어제 만났어. 한영건설 한도준 회장 집에서. 혜진은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진호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민수 화장실에서의 짧은 대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의 만남까지. 하늘은 점점 커지는 눈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5년 동안 우리를 버린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야.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한도준이 아빠를 죽이려 했거든. 아빠가 회사 비리를 알아챘대. 혜진은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늘은 엄마 품에서 흐느꼈죠. 기쁨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하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위험해서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저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상민이 보낸 사람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혜진이 딸을 만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혜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혜진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울었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혜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은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의 휴대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한도준이 큰 거래를 한다. 비자금 관련인 것 같다. 증거를 잡을 기회야. 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요. 오상민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당신도 조심해. 사랑해. 마지막 말에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혜진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벽 2시쯤 혜진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몇 분 후 소리가 멈췄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진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잠시 후 차는 사라졌습니다. 오상민의 사람들이 분명했죠. 그들이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위협이었을까요? 혜진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한도준의 비리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5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하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엄마, 병원에 한영건설 사람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한도준 회장이 직접 왔대요.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도준이 왜 병원에 갔을까요? 설마 하늘을 위협하려는 건 아니겠죠. 뭐라고 했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한도준 회장의 개인 주치의가 되어달래요. 연봉을 3배로 주겠다고. 혜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분명 함정이었어요. 한도준이 하늘을 인질로 삼으려는 것 같았죠. 거절해. 위험해. 알아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한도준 회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힘드실 텐데 도와주고 싶다고.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도준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대놓고 드러낸 거였죠. 전화를 끊고 혜진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도준이 스위스 은행 관계자를 만난다. 그때가 기회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2시간 후 혜진은 민수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며 미행이 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혜진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위험해. 혜진이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죠. 알아. 한도준이 우리 가족을 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민수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한도준과 스위스 은행 관계자의 대화를 녹음할 거야. 비자금 5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래야. 어떻게 녹음해요? 위험하잖아요. 내가 같은 자리에 있을 거야. 한도준이 나를 믿기 시작했거든.
투자 협상을 핑계로 함께 있을 예정이야. 민수의 계획을 들으며 혜진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한도준과 스위스 은행 관계자, 그리고 민수가 한 테이블에 앉았죠. 민수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김 이사님도 스위스 계좌가 있으시죠? 한도준이 민수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동남아 사업을 하다 보니 필요하더군요. 스위스 은행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 말씀하신 5천억 원 송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한도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오상민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도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죠. 한도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죠. 김 이사님, 혹시 장혜진이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누구죠?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우리 집 가정부였습니다. 며칠 전 해고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한도준이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죠. 제가 왜 그 사람을 알아야 하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서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스위스 은행 관계자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 회장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한도준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려면 신뢰가 중요합니다. 서로 비밀이 없어야죠.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한 회장님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하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한도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한도준이 떠난 후 민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공했다. 모든 걸 녹음했다. 이제 검찰에 넘길 차례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한도준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한도준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혜진의 집 앞에 다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혜진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시어머니가 심하게 기침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가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계셨죠. 어머니, 병원에 가야겠어요. 혜진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민수를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하늘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폐렴이 심해요. 중환자실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의 말에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혜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해. 중환자실에 계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갈게. 어머니를 봐야 해. 위험해요. 오상민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상관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뵈야 해. 1시간 후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혜진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볼 수 있었죠. 하늘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죠. 아빠.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하늘은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3명이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민수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죠.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만졌죠.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었니? 민수는 어머니께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도준의 음모, 5년간의 도피 생활, 그리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이유까지.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고생했구나, 내 아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왔죠. 오상민이 병원에 왔어요. 곧 여기 올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가지마. 이제 막 만났는데. 어머니, 곧 다시 올게요. 이번엔 정말로 모든 걸 끝내고 당당하게 돌아올게요. 민수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상민과 마주칠 뻔했지만 다른 계단으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죠. 오상민은 중환자실 앞까지 왔다가 혜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죠?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요. 오상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회장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오상민이 떠난 후 혜진과 하늘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아들을 만난 기쁨이 병을 이기는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민수가 살아있다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곧 나으실 거예요. 혜진이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도 할머니 곁에 앉았죠. 할머니, 아빠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다. 기자회견도 준비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5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한도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병원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죠. 혜진은 시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모든 일이 잘 끝나기를,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 3시쯤 혜진은 병원 복도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습니다.
하늘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죠. 엄마, 집에 가서 쉬어요. 내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 곁을 떠날 수 없었죠.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여기 있을게. 하늘이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도준이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4살의 딸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자식이었죠.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꼭 돌아올 거야.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한도준이 내 정체를 알아챈 것 같다. 조심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늘이 엄마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죠.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아침 6시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그들 가운데 오상민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중환자실 복도에서 그들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상민이 간호사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중환자실 쪽을 가리키자 오상민 일행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서둘러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상민이 올라온다. 할머니 병실에서 나와. 하늘이 급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쫓고 있었어요. 혜진과 하늘은 숨을 죽이고 2층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문 밖으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지나갔죠. 10분쯤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우리를 쫓는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혜진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한도준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이 병원을 빠져나오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 한도준이 나를 김진호가 아닌 정민수로 확인했어.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들통난 거였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내가 보낸 주소로 와. 거기서 만나자. 혜진과 하늘은 택시를 타고 민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죠. 혜진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길을 좀 돌아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 길을 바꾸자 검은 승용차가 사라졌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방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급히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해.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냈습니다. 비자금 장부, 살해 교사 녹음 파일, 그리고 각종 비리 증거들이었죠. 아빠,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끝낼 거야. 너희를 위해서라도.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죠. 검은 승용차 세대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상민과 부하들이 내렸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민수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와 복도 끝 비상구로 향했죠. 하지만 비상구 앞에도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죠. 화재야, 불이야. 모텔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방에서 뛰쳐나왔고 검은 정장의 남자도 당황했죠. 그 틈을 타 세 사람은 비상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모텔 뒤편 주차장에서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차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민수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백미러로 보니 오상민 일행이 황급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 민수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도로로 뛰어들었죠. 뒤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위험한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위험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빠, 저기 경찰서예요. 하늘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검은 승용차들은 경찰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들도 경찰서까지 쫓아올 순 없었던 거예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담당 형사를 찾아 증거를 제출했죠. 한영건설 한도준 회장의 살인교사와 비자금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수사해 주세요. 형사는 증거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곧바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고 검찰에 연락이 갔습니다. 밖에서 오상민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한도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혜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한도준과의 최후 결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서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보호자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면회 오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에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으로 가는 건 위험했죠. 오상민이 분명 병원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형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곧 오신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대요. 그리고 신변 보호도 요청하셨으니 안심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시간 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한 후 즉시 한영건설로 향했습니다. 혜진과 하늘, 민수는 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렸죠. 오후 4시 TV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영건설 한도준 회장이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5년 전 실종된 회사 직원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혐의가. 하늘이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5년간의 기다림과 고통이 이제야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도준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보며 안도하던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민수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준이었어요. 정민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체포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는 거죠?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 10억 원이면 충분하더군. 한도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할 거요. 그럴까? 내 변호사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리고 자네가 김진호로 위장해서 나를 속였다는 것도 재미있는 법적 쟁점이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혜진과 하늘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석으로 나왔대.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될 거야. 그때 경찰서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죠. 누군가 이 사건을 언론에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수 씨, 정말 살아계셨던 거군요. 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한도준 회장을 직접 만나서 어떠셨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가족을 보호하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죠. 이제 민수의 생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논조가 이상했습니다. 정민수 씨가 정말 무고한지는 의문입니다. 5년간 신분을 속이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김진호라는 가짜 신분으로 투자 사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한도준 측에서 여론 조작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작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였어요. 한도준의 변호사들이 녹음 파일의 진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진짜 녹음이야.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죠. 전문가 감정이 필요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상민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죠. 저는 한 회장님의 지시로 정민수를 살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민수가 횡령한 돈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진실이 거짓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고 있었죠. 혜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아직 금고에서 찾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도준의 집 금고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였어요. 혜진이 사진을 찍은 후 누군가 모든 증거를 없앤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있잖아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파일이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해킹을 한 것 같았죠. 민수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 준비한 복수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죠. 아빠,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뵙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제 또 이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죠. 민수야, 이제 편히 살아. 복수 같은 건 잊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길게 울렸죠. 민수는 어머니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혜진과 하늘도 함께 울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복수도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민수.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한도준 사건이 언론을 달구고 있는 상황이라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횡령 범인지 피해자인지 헷갈려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복수를 잊고 편히 살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억울함까지 풀어드려야 하는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한영건설의 전 직원 박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민수 부장님 기억하세요? 5년 전 격리부에 있었던 박수진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이었죠.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도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 작은 USB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한도준이 몰래 녹음한 파일이에요. 자기 보험용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더라고요. 오상민과 공모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너무 때맞춰 나타난 것 아닐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박수진이 준 USB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과 하늘이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죠.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도준과 오상민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정민수 놈 확실히 처리했겠지? 기차에서 떨어졌으니 살았을 리 없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끝까지 들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음성이 중간중간 끊기고 편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조작됐다고 할 거예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장혜진 씨죠? 저는 한도준 회장의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죠. 무슨 합의 말입니까? 정민수 씨, 이대로 가면 당신이 불리합니다. 신분 위조,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물러난다면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원 어떻습니까? 민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한도준의 수작이었죠.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5년간의 도피 생활과 최근의 싸움이 그를 지치게 했죠. 여보, 괜찮아요? 혜진이 민수 곁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이길 수 있을지. 한도준은 너무 강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죠. 복수를 포기해야 할까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30억 원을 받고 물러나야 할까요? 새벽 3시 민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다리로 향했죠. 다리 위에서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뛰어내릴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죠. 혜진이었습니다. 당신이 나갈 때 봤어요. 혹시나 해서 따라왔죠.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어? 모든 증거가 무력화됐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이 민수를 꼭 안았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버틸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하늘이 거실에서 기다리는 걸 보았습니다. 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하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영건설 관련 기사들이 떠 있었죠. 한도준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민단체에도 연락해보고 언론에도 제대로 알려야 해요. 진실을 왜곡하는 한도준의 언론 플레이에 맞서서. 하늘의 눈빛에는 투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고 싶은 딸의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이었어요. 정민수 씨,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진술을 들어보니 유리한 내용입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한도준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고 했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방송국 PD였어요. 정민수 씨,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싶습니다. 한도준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나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보자. 숨어 있을 순 없어. 당당하게 나서야 해.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엄마, 아빠,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하늘의 말에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든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5년 전 그날 계곡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입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노부부 중 할아버지였어요.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죠. 5년 만의 재회였지만 노인의 얼굴은 그때와 달리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뉴스를 봤어요. 정민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죠. 내가 구한 그 젊은이라는 걸. 노인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날 계곡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당신 것인지 몰라서 보관하고 있었죠. 봉투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고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한도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민수는 오늘 죽는다. 기차 사고로 위장해라. 실패하면 너희도 끝이야. 오상민의 대답도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혜진과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도 없는 원본 그대로의 녹음이었죠. 이걸 왜 이제야? 민수가 물으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진작 찾아줬어야 했는데 아내가 병들고 나도 건강이 안 좋아서.
하지만 이제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떠난 후 민수는 즉시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내일 법원에 구속영장 재청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와 혜진, 하늘도 법정에 들어갔죠. 한도준과 오상민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묻어났지만 오상민은 불안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기가 재생되자 법정 안이 술렁였죠. 한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 증거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준 측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오상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도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상민을 노려보았지만 오상민은 이미 결심한 듯 했죠. 한도준 회장의 지시로 정민수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상민은 그동안의 모든 비리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비자금 5천억 원의 행방,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협박,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도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휴정이 선언되고 사람들이 법정을 나갈 때 한도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긴 줄 알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압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 판사는 한도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석은 기각됐고 한도준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어요. 법정을 나온 민수 가족 앞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민수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민수는 혜진과 하늘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삼겹살집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했죠. 아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늘의 말에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5년이나 늦었지만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 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남아 있었고 한영건설의 다른 비리들도 밝혀내야 했죠.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PD였어요. 정민수 씨, 내일 생방송 출연 가능하신가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는 혜진과 눈빛을 교환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송에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혜진과 하늘도 옆에서 도왔죠. 5년간의 고통, 한도준의 악행,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 모든 걸 국민 앞에 털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무섭지 않아. 이제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날 방송국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생방송 시작 10분 전 민수는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했죠. 혜진이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기니까.
방송이 시작되자 민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시청률은 실시간으로 치솟았고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영건설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뜻밖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한영건설의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저도 한도준에게 당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가 같은 방식으로 제거당했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진행자도 당황했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죠.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검찰청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영건설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한도준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민수와 혜진, 하늘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도준에게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섞여 흘렀습니다. 한도준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변호사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죠. 피고인 오상민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오상민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나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감형 사유가 됐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익숙해진 듯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잃은 5년의 시간과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서 혜진이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부모님 곁에 서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일주일 후 민수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영건설 이사회에서였어요. 정민수님 회사가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고자 하는데 돌아오실 생각 없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곳은 악몽 같은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청춘을 바친 곳이기도 했죠. 가족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가족에게 제안을 전했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응원할게요. 이제 한영건설도 깨끗해질 테니까.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좋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민수는 가족의 따뜻한 지지에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복직을 수락했죠. 이번엔 감사팀장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이었어요. 복직 첫날 민수는 5년 만에 한영건설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많은 직원들이 그를 환영했죠. 그 중에는 박수진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민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혜진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경험을 살려 청소 용역 회사를 차렸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서비스로 금세 입소문이 났죠. 엄마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희망 클리닝. 어때? 좋아요. 희망을 주는 청소라는 뜻이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한도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습니다. 민수 가족도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을 시민단체에 기부했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였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혜진과 하늘도 함께였죠.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민수가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춤을 췄죠.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하늘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이겨냈잖아요. 민수와 혜진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5년의 이별도, 거대한 권력의 압박도 모든 걸 이겨내고 다시 하나가 됐죠.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5년 전 민수와 혜진이 비밀스럽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 걸을 수 있었죠.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요?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가족여행으로. 하늘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좋아요. 제주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영건설이 설립한 기업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이었어요. 정민수 부장님이야말로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이 고민한 끝에 수락했죠. 이제 그는 회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됐습니다. 혜진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희망 클리닝은 이제 직원 20명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중년 여성들을 우선 채용해서 화제가 됐죠.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 입사한 직원이 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혜진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살아요. 그게 진짜 희망이니까요. 하늘은 병원에서 승진해서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과였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죠. 하늘 수간호사님, 환자분이 찾으세요. 간호사가 알려주자 하늘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환자는 다름 아닌 오상민이었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정하늘 간호사님, 아니 수간호사님이시군요. 오상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은 전문적인 태도로 그를 진료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환자와 의료진일 뿐입니다. 오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이런 것일까요? 1년 후 봄날의 제주도. 푸른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 하늘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약속했던 가족여행을 드디어 온 거였어요. 아빠, 저기 돌고래예요. 하늘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돌고래 무리가 뛰어오르며 놀고 있었죠. 민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 돌고래들처럼 자유로워졌네.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들은 해변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혜진이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과 과일들이었죠.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행복했습니다. 엄마, 김밥 정말 맛있어요. 하늘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혜진이 궁금해하자 민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결혼 반지 새로 하자. 옛날 건 그때 다 잃어버렸잖아. 민수의 말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의 이별 동안 결혼 반지도 잃어버렸던 거였죠. 민수가 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혜진도 민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영원히 함께해요. 하늘이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닭살이에요. 근데 좋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것마저도 상쾌했죠. 오후에는 한라산 자락을 드라이브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유채꽃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어요. 민수가 차를 멈추고 가족과 함께 꽃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찍어요. 하늘이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환하게 웃는 사진들. 그 안에는 고통을 이겨낸 가족의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죠. 저녁에는 작은 펜션에 묵었습니다. 바비큐를 구우며 민수가 말했어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여행 오자. 좋아요. 내년엔 어디로 갈까요? 하늘이 신나게 물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죠. 글쎄, 유럽은 어때? 파리나 로마 같은 곳. 와, 정말요? 엄마 회사도 잘 되고 아빠도 승진하셨으니까 가능하겠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꿈꿀 수 있어. 평범한 가족의 꿈을. 밤이 깊어가자 하늘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펜션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제주도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겨냈네요. 혜진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꼭 안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성산 일출봉을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본 일출은 장관이었어요.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뜨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부모님 사이에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죠. 할머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의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각자 기도했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그들의 일상에는 불안과 두려움 대신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기업윤리위원회를 이끌며 한국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섰고 혜진의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하늘은 의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의료인으로 성장했죠.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한도준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민수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영화나 볼까? 좋아요. 가족 영화로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5년의 이별을 견디고 거대한 악과 싸워 이긴 후에 얻은 평범함이었으니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단비였죠. 민수 가족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